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컴팩트하게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 주제를 지난 영상과 연관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도 알차게 구성하려고 고민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살짝 엿보며 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지난 기사를 살짝 리마인드 해볼게요.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3개 국가가 위험천만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었죠. 트라이펙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이죠. 안 그래도 경제 성장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너무 높고 그마저도 중국과 미국에 하나여 팔고 있으니 위험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도 비슷한 경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문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Chinese parliamentary leader Xi Jinping is nevertheless betting that the new model of growth kicks in faster than the old one, driven by land sales and construction collapses. It is a high-stakes gamble.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토지 매각과 건설에 의존하던 과거의 성장 모델이 무너지기 전에 새로운 성장 모델이 더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데 판돈을 걸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동북아시아 3개 국가에 이어서 알고 보니 중국도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Chinese is innovative, its economy is a mess. Which matters more? 중국은 혁신적이다. 그러나 경제는 엉망이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해당 기사는요. 2026년도 6월 12일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실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접할 때 자주 듣는 단어 하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굴기, 쥐에치입니다. 굴기라는 건 사실 되게 중국에 있어서 정치 사회적인 용어로 쓰이는데요. 다른 단어와부터 활용이 무궁무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쇠퇴했던 존재가 다시 일어나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는 건 기술 굴기, 크지 쥐에치입니다. 핵심 기술을 자립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 기술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6년 2월에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국가정보기술혁신단지를 시찰하면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이러한 기술 굴기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建设社会主义现代化强国关键在科技自立自强 현대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에 있다.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나온 인재전쟁이라는 영상도 화제였죠.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작년에 1부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2부를 방영했는데 다큐는 중국이 확실히 장악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삼양 산업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국가적 투자와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중국 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화려한 기술 인프라, 그리고 고부가 가치 수출품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일명 중국의 기술 굴기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중국의 기술 굴기의 현주소는 최근에는 중국만의 방식으로 또 다시금 강화되어서 표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출국 제한 대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등장과도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원래 대학 연구자나 핵과학자, 국유기업 간부들에게 적용되던 중국의 출국 제한 제도를 이제는 알리바바와 딥시크 같은 민간 AI 기업의 핵심 연구자들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AI 인재를 단순한 기업 직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이 인재 통제 단계로까지 확장된 사례인 거죠. 중국의 기술 굴기의 현황에 대해서 기사 또한 이런 수치를 제시합니다. Goldman Sachs Bank forecasts that high-end manufacturing will reliably contribute about 1 percentage point of annual real GDP growth until 2029. 골드만삭스는 첨단 제조업이 2029년까지 매년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의 약 1%포인트를 안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4개의 축이라고 불리는 4개의 대도시를 보겠습니다.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선전의 4개 도시죠. 대표 기업들을 살펴보면 꽤 익숙한 기업들입니다. 칭화대와 북경대가에 있는 베이징에는 바이두,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과 샤오미가 있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허브로 부상한 항저우의 경우에는 알리바바,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엔트그룹도 있습니다.
금융중심지인 상하이는 반도체, 전기차 산업이 강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인 SMIC, 전기자동차 분야의 니오, 그리고 테무를 운영하는 PDD홀딩스와 샤오홍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선전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인데요. 화이, 텐센트, BYD, 그리고 DJI가 유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바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무서운 기업들이죠. 인재전쟁에서 중점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대도시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Rich metropolises such as Beijing, Hangzhou, Shanghai, and Shenzhen can draw talent and capital.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선전과 같은 부유한 대도시들은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The four cities are together expected to receive around 70% of AI investment. 이 네 도시가 전체 AI 투자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첨언을 덧붙이며 말이죠. 달리 말하면 이러한 대도시, 그러니까 상업도시들은 인재풀이 매우 깊고 자금력이 탄탄한 상태라고 달리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기술 굴기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대신 한 가지 생각해볼 사실은 중국이 워낙 큰 국가라는 점이죠. 앞서 이야기한 큰 대도시들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수많은 다른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자본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큰 도시에서 성공한 모델이 동일하게 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에도 적용될까요? 한 가지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안후이성의 허페이입니다. 허페이는 양쯔강 밑쪽에 있는데 안후이성의 성도이기도 합니다. 성도, 성두라는 건 행정 중심지와 같은 개념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허페이는 LCD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와 전기차 제조업체인 니오의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AI 강자인 아이플라텍을 배출하기도 했고 지방정부는 중국의 선도적인 첨단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성공한 기술 굴기의 모델이 비교적 조용하고 심심한 안후이성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기사에서 소개하는 잉탄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시성에 속한 도시로 성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년도 기준 1인당 GDP가 장시성의 성도인 난창시를 넘었는데요. 10년 전 해당 수치가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이죠.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도시 남쪽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잉탄의 주요한 산업들은 99리 산업이었는데요. 이걸 산업 디지털 기술로 메인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국립통신연구소도 들어오게 되면서 일명 대도시에서 성공한 기술 굴기의 모델이 잉탄시를 개선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비록 잉탄을 지배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요. 바로 부동산 침체와 누적된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말입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비금융 기업 부채가 GDP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기업들이 GDP에 비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세로축이 기업 부채를 GDP로 나눈 값을 퍼센티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높을수록 기업들이 경제 규모 대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 2006년 약 105%에서 시작하여 2021년 약 165%를 달성하더니 2025년에도 약 150%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차입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주요국 중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이죠. 미국은 대체로 60에서 80% 수준을 유지하며 현재도 약 70% 수준입니다. 일본은 90에서 110% 수준이며 유럽 또한 약 80에서 120% 수준에서 코로나 시기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Corporate debt is also high and rising. Mark Williams of Capital Economics, a consultancy, notes that Chinese firms owe twice as much to domestic banks and bond investors today as they did in 2019. In that period, GDP has expanded by a third. 기업 부채 역시 계속 상승 중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는 오늘날 중국 기업들이 국내 은행과 채권 투자자들에게 지고 있는 빚이 2019년보다 2배나 많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GDP는 3분의 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이런 물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정책이 생산성 향상보다 부채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까 동전의 양면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이제 동전을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중국 기업의 부채가 매우 높다는 건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 저금리 대출, 정책금융을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기업들이 엄청난 빚을 내어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꼭 기술 굴기의 일만은 아닌 것 같으니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볼게요. 기술 굴기가 이렇게 강조되기 이전에 중국의 성장 전략을 이야기해보죠. 앞서 보여드린 문장 중에 토지 매각과 건설에 의존하던 과거의 성장 모델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중국의 철도망입니다. 중국의 고속철도망은 무려 아주 작은 현 단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군 단위까지도 고속철도가 들어가 있는 셈이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길이가 전 세계 고속철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이후 추진한 서부 대개발과 8종 8횡 고속철도망 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건설 산업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과 같이 GDP가 높지 않은 지역들도 빚을 내어서 주택, 도로, 다리를 짓는 건설 사업에 크게 의존했던 겁니다. 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거대한 아파트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배경도 있긴 해요. 과거의 건설 주도의 성장 모델을 보면 해안가 도시에서 시작되어서 내륙으로 퍼지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게 사실 중국의 인력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유한 해안가 동부의 공장들에서 내륙의 가난한 농민들을 고용해서 사용했고 대도시의 거주권은 없지만 돈이 생긴 이주 노동자들의 번 돈은 고향의 부동산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시작된 대략 20년에 걸친 부동산 붐은 사진과 같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인프라 시설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까지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중국 지방정부는 세금보다 토지 사용권 판매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농지를 도시 개발구로 지정하고 건설사의 토지를 판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주민수보다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유리해지죠. 지방정부들은 미래 인구를 예상해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화 수요를 선점하려는 과정에서 현 단위까지 도시화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옆편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고속철도역을 유치하면 우리 현도 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예상보다 인구 증가가 빨리 멈췄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문제는 부채입니다. 아니, 수익성이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 공공사업들 중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만큼의 수익을 내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 인프라는 화려할지언정 해소하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가 각 지방 정부에 몰려있는 겁니다. 수치로 보면요. All this investment was fueled by local government borrowing. One tally puts this step at around 6 trillion yuan, 9 trillion dollar, or 43% GDP. The comparative figure in America is 12%. 이 모든 투자는 지방정부의 부채로 조달되었다. 한 집계에 따르면 이 부채는 약 60조 위안, 9조 달러로 중국 GDP의 43%에 달한다. 미국의 이와 유사한 수치가 12%인 것과 대조적이다. 해당 수치를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요. 2023년도 IMF 추정 수치를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중국 재정부 공식 통계는 그 지방정부 부채를 정부 부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숨은 부채 추정치를 사용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정부, 지방정부 부채 비율은 공개가 되어 있고요. Yet the drag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property sector, which saved 2 percentage point of growth in 2024 and 2025, will also persist for another few years. 그러나 2014년과 2025년 성장률에서 2%포인트를 깎아먹은 부동산 부문의 붕괴로 인한 끌어내림 현상 역시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 수치는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가져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기사가 도박에 가깝다고 지적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At no time in modern history has a large country gone all in on investment in high-end technology, getting a slowing economy and a local government debt crisis. 현대 역사상 어떤 대국도 경제성장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를 겪으면서 동시에 첨단 기술 투자에 올인한 적은 없었다. 이제야 기사의 사파가 이해가 갑니다. These old and new worlds seem distant, but they live side by side in many places across China and in the economy as a whole. 이 오래된 세계와 새로운 세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세계는 중국 전역의 많은 지역 그리고 중국 경제 전체에서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화려한 기술 굴기는 중국의 단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제 이 기사 위에 보면요. 부재와 같이 키워드가 붙어 있는데요. A game of two halves라고 말이죠. 이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전반과 후반이 완전히 다른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국 경제의 두 얼굴 아니면 희비가 엇갈린 중국 경제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키워드의 함의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lthough the drag from a property crash will lessen over the next few years and eventually disappear, it would not take much to choke the new growth engine.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가해지는 제동이 향후 몇 년에 걸쳐 줄어들고 결국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의 숨통을 트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닐 거라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어째서 성장 동력이 없다고 보는 건지 그걸 알아보자고요. 총 3가지의 이유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소외입니다. 로봇이 지배하는 스마트 공장과 최첨단 무인 시스템은 분명하게도 기술 굴기의 산물이지만 전통 제조업에서 일하던 3, 4억 명에 달하던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다시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고용 없는 기술 성장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이야기한 귀주성에 투입되었던 1,500억 위안의 자금을 보겠습니다. 10년도 전에 지방 및 중앙정보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가 귀주성에 투입된 목적은 바로 데이터 저장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문제는 귀주성이 중국 내륙 중부에 위치한 산악지대라는 점이죠. 실제 데이터 센터의 주체가 되는 본사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서버 부품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니 실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귀주성의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데이터 용량에 대한 수요조차도 없으니까요. 결국 이러한 기술 중심의 벤처 사업은 지역 산업과 통합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란저우에서 있었던 일도 기사는 소개합니다. 란저우는 상업용 우주 비행과 드론 경제 프로젝트에 큰 돈을 들여 투자를 감행했는데요. 막상 수년 동안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어 개인 은행 대출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Sometimes the results are tragicomically bleak. 때로는 그 결과가 비극적이면서도 코미디 같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기사의 표현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철저한 내수의 붕괴입니다. 중국의 유명 기업의 하이테크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될지언정 중국 내부의 소비자들은 부동산 붕괴의 트라우마 그리고 일자리의 문제로 지갑을 닫았다는 점이죠. 수치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2%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팬데믹 시기에서 회복을 논하던 202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할지언정 몇 가지 첨단 기술이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인들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앞서 이야기한 내륙의 지역으로 보면 더욱 체감할 수 있습니다. 내륙성들의 전체 산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폭이 퍽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내륙 지역의 산업 GDP 기여도는 36%로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해인 2013년의 48%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의 방식이 치킨 게임이라는 겁니다. The new tech businesses are meant to generate tax revenue and help local governments grow out of their debts, says Jin Oi of Stanford University, while officials wait for their homespun DeepSeek, the AI lab that stunned the world last year with its powerful model. The central government relaxes the rules to give them more time to repay their debts.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의 목적은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세수를 창출해서 지방 정부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마치 딥시크와 같은 토종 대박 기업들이 각 지역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작년 12월에도 항공우주, 반도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 기술에 투자하는 1,000억 위안 규모의 국가 벤처 펀드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업 정책이 기업들과 그들이 유치한 지역이 서로 치열하게 난투극을 벌이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생산적인 활동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만을 쫓아다니는 꼴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 이를 보조금으로 보면 투입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가반도체 펀드는 지난 12년 동안 약 6,870조 위안을 모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펀드 매니저들의 자금고는 지난해 약 4천억 위안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2024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조금으로 소도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정부들이 세수와 지역 국유기업의 자본을 활용해 유사한 투자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제 혜택과 기타 특전을 내세워 혁신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 하이테크존과 AI 파크를 조성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내기보다는 방치되는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잉타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춘을 예시로 듭니다. 이춘은 제조업 가치 사슬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서툰 시도가 역효과를 낸 도시입니다. 2021년 이춘시 정부는 거대한 국가 하이테크 개발구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을 돕기 위해 23억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선전이나 허페이 같은 성공적인 전기차 클러스터와 달리 이 공장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공급 업체 및 전문 지식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은 이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명백한 실패 사례입니다. 중국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빨간 선은 전체 산업 기업 중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회색 막대는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절대 숫자를 의미하는데 기본 단위가 100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50이라면 15만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1998년부터 2005년까지를 볼게요. 해당 시기는 적자 기업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나토에도 가입하기도 했던 시기이니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2011년부터 2018년 즈음을 보죠. 적자 기업 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의 깊게 볼 건 적자 기업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2020년 이후입니다. 내부적으로 부동산 침체, 내수도나 공급 과잉, 디플레이션 압력 등이 겹치며 안 좋은 시기이긴 했지만 적자 기업의 수가 15만 개, 즉 30% 수준으로 올라온 건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 내 제조기업들의 수익성이 두드러지게 악화되었다는 거죠. 적자를 내는 공업기업의 비율은 올해 4월 약 32%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에 10%에서 급증한 것이자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의 이전 정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중국의 산업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너무 많은 기업이 같은 산업에 몰리면서 상당수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즉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딥시크와 같은 사례가 또 등장할 수 있을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사에서는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기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집착은 미국이 의도치 않게 중국 지도자들에게 걸어버린 주문과 같다. 이 경쟁이 그들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고 중국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 적게 하면서 최첨단 기술에만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게 만들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꼭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을 반반으로 모아서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미래, 그 자체의 쇼케이스처럼 반짝이는 기술 굴기의 반쪽과 그 쇼케이스 이면에 중국 서민 경제와 지방 정부의 파산이란 반쪽이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부채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적 투자였는지 아니면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 비효율적 투자였는지를 둘러싸고는 앞으로의 결과가 판단하겠죠. 그러나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기사에 대한 비판도 가능할 겁니다. 기사의 서술 자체가 일부만 비추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전의 한쪽 면만 본다는 거죠. 기사는 중국 기술 굴기의 비용과 부작용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수용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산업 경쟁력과 전략적 성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를 되돌이켜보면 1900년대 미국 자동차 회사 수백 개 중 대부분은 망했지만 결국 GM과 포드가 탄생했고 닷컴 버블 당시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지만 오늘날의 구글, 아마존이 등장했던 것처럼요. 즉 향후 결과에 따라서 실패한 투자라며 비효율적인 과정의 비용 집행을 비판받는 현재 중국의 방식이 중국이 세계 최대 EV, 배터리, 태양광 산업을 구축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는 공급 과잉을 비효율로 규정하지만 이는 중국의 의도적인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드론과 같은 분야에서는 과잉 생산 능력을 만들었고 그 결과 BYD, CATL, DJI,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이 태양광과 배터리에서 세계 점유율을 확보한 과정 역시 당시에는 과잉 투자라는 동일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공급 과잉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중국과 유사한 전략을 미국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비판하지만 현재 미국도 칩스 액트, IRA, 반도체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중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미국, 일본, EU 등 거의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산업정책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만의 특이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실제 중국의 기술 굴기는 혁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안보 그리고 공급망 안정성과 같은 전략적 가치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단기 생산성은 더 높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제재 이유를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생산성보다 기술 자립성이 더 중요한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수 부진의 원인을 상업 정책에 과도하게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기술 굴기에 집착하느라 중국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 중국 소비 침체의 원인은 첨단 기술 집중 투자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인구 감소 등 첨단 산업 투자 이전부터 존재하던 구조적 문제로부터 말미암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기술 굴기 때문에 내수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기술 굴기가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면 다음에 중국 이야기를 할 때 편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지난 동북아 세계 국가의 영상과 나름의 시리즈로 엮어서 본다면 한국, 일본, 대만의 위험한 배팅,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중국의 거대한 도박까지 어쩌면 지금 동북아시아의 경제 무대는 그야말로 판돈이 바닥나기 전에 다음 패를 완성해야 하는 도박판이 따로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너도 올인을 외치고 있는 위험천만한 패러다임 속에서 과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패를 지어야 할지 더욱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컴팩트하고 재밌는 기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